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겠죠, 당연히.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5주차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관력 체력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은 기술 관련 체력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제가 또 박사과정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또 교재 내용에 맞게끔 소개를 한번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제가 개별 메일을 좀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수업과 관련된 또 공지사항 또는 뭐 질의응답 또는 뭐 다양한 피드백 이런 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좀 개설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메일을 좀 보내드렸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또 3학년 수업 선수운동관리와 처방의 수업을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의견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또 제가 이런 뭐 고충,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자 그렇게 또 의견을 주셔서 또 실제로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재 구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학생분들의 현재 상태, 예를 들어서 좀 궁금한 점, 그리고 어떤 지금 일을 또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사소통 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학생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거기에 맞는 지식을 조금 더 다듬어서, 때로는 그 좀 더 필요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사소통 방법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우리가 강의실에서 대면하면서 보면 너무 좋고 하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또 퀴즈에 대한 내용을 주실 때 그 의견까지 전달해 주시면 저희도 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자 하면 학생분 중에 한 분이 하면 좀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제가 해서 강제로 들어오라 하는 이런 느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학생분이 어떠한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이제 공지를 드리고 메일로 이제 어떠한 게 들어와라 안내를 드리면 학생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시고, 거기서 우리가 다양한 의사소통 또 피드백 그 다음에 정보 교류 또 상호 소개,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생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를 주실 때, 퀴즈에 대한 답변 메일을 주실 때 그런 의견도, 그래서 모두가 같은 의견이다 하면 뭐 학생분들이 개설할 수 없다 하면 뭐 제가라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 과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과제가 내가 관심이 있는 종목에서 또 어떠한 측정 또 평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두 잘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메일 답장 넣어드린 대로 첫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어, 제가 예상하는 고퀄리티, 그다음에 그 고퀄리티는 어떤 우리가 인터넷 또는 교재에서 갖고 온 내용이 아니라 그 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나의 생각, 내가 이제 내 지식으로 습득하면서 얻는 고찰 과정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뭐 내용이 어쨌든 그런 생각과 고찰 과정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정답을 뭐 우리 사실은 이 체육 스포츠 의학 쪽에서는 정답이 없다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그때그때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떠한 기준, 그 기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지식이 되겠죠. 교재에 있는 지식이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식이든 어쨌든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측정, 평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내 생각, 어떻게 내 것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한 그 또한 트레이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고찰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는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에도 아마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모두가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 일단 우리가 어떠한 측정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왜 선택했는지 왜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종목의 특성.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종목은 이게 뭐 유산소 종목인지 무산소 종목인지 때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간헐적 스포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구력 스포츠, 엔듀런스 스포츠, 그다음에 간헐적 스포츠, 인터미턴트 스포츠, 그다음에 수중 스포츠, 아쿠아틱 스포츠라고 좀 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단순하게 지구력만 요하느냐 아니면 간헐적으로 움직임을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느냐 그다음에 수중에서 하느냐 이러한 특성 분류를 보통 그렇게 세 가지를 또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종목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종목을 선택하고 나서는 대상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인지 또는 때로는 뭐 성인 스포츠인지 남자 성인인지 여자 성인인지 프로 선수인지 때로는 유소년 선수인지 이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변인을 정확하게 좀 선택을 해야겠죠. 뭐 축구를 하는데 뭐 생뚱맞게 아예 뭐 다른 뭐 여러 가지를 뭐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축구를 하는데 뭐 구체적인 예가 지금 생각이 나진 않지만 워낙 일반적인 게 많이 나와서 축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체의 길이를 측정한다거나 이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선택이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변인에 대해서 정확히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고자 하는 변인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측정값을 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약 4주 동안 이 학습 효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학습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언지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우리가 데이터 뭐 우리가 타당도, 신뢰도, 그다음에 우리가 준거지향 평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학습 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러닝 이펙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러닝 이펙트는 무엇일까요? 라고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면 참 재밌었을 텐데 또 일방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단순하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습 효과 말 그대로 경험을 할수록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또 일상생활이나 어떤 스포츠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또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좀 더 난 잘할 수 있는데 한 번밖에 하지 않아서 조금 잘 못했다. 이러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측정을 할 때도 우리가 단순하게 한 번만 딱 처음 왔으니까 깨끗하게 한 번만 딱 측정하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사전 연습을, 측정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 연습을 얼마만큼 내가 제대로 잘 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실제 측정을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한 나의 능력과 일치한 그런 것들을 또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나 우리가 과학적 연구 또는 뭐 학위 논문 또는 어쨌든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또 그 이제 변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우리가 뽑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우리가 수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숫자 자체가 우리가 변인과 관련된 이 수치 자체가 이왕이면 정확하게 나와야 가장 좋은 과학적 연구, 가장 좋은 논문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 봐야 될 게 단순하게 숫자 뽑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수치화시키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그 수치, 그 숫자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학습 효과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측정 방법도 정확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대상자의 그 능력을 수치하기 위해서는 좀 사전 연습을 충분히 해서 러닝 이펙트를 고려해서 정확한 수치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러닝 이펙트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또 재미난 건 너무 많이 측정을 하면 지치겠죠. 네, 너무 많이 측정을 하면 지칩니다. 그런 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 한 3일, 4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하는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측정 데이라고 하면, 요날 뭐 이렇게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사전 1일차, 사전 2일차, 뭐 사전 3일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측정을 반복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졌을 때 이 측정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익숙해져서 다음에 이 정확한 날 우리가 측정 날짜 측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 측정 방법을 내가 숙지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데 또 현장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실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여러 차례, 여러 날에 걸쳐서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연습을 해서 똑같이 측정을 반복해보고 우리가 측정하는 날, 실제 측정하는 날 이것을 측정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을 때는 이제 당일날 보통 하게 되는데 당일날은 사전에 몇 번 연습을 할 것인가 한 번 연습하고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얼마나 휴식 시간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력 테스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 12분 동안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2.4km 런 테스트를 한다거나 하는데 그 한 번 하고 나면 굉장히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연습 사전에 연습하고 또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걸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내가 정확한 학습 효과 또는 정확한 측정을 또 뽑아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과학적 연구 또는 좋은 퀄리티의 논문이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측정을 하게 되면 한 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최소한 5번 정도 5번에서 10번 정도 측정을 좀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에서 10번 정도의 측정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편차라고 하죠. 가장 가운데 있는 데이터값 가장 낮은 데이터, 가장 높은 데이터는 아무래도 좀 오류가 끼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걸러내고 제외시키고 이 가운데 있는 세 개의 평균, 예를 들어서 5번 측정하게 되면 가장 높은 데이터, 가장 낮은 데이터는 제거를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데이터의 평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의 편차는 1번, 2번, 3번, 4번 측정한 거의 편차가 가장 또 높은데 좋은데 고른데 가장 튀는 데이터 가장 생뚱맞은 데이터는 또 제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반영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복잡해지죠. 사실은 신뢰도 타당도 뭐 중거지향 평가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것들 이게 어떻게 데이터 처리를 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석사 과정 또 이제 박사 과정 때 많이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부 과정에서는 이런 것까지 내용을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떠한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뽑는데 수치화를 시키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수치와 숫자가 이왕이면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연습, 학습이 된 상태에서 익숙한 상황에서 이걸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사전에 얼마만큼 연습을 할 것인지
또 가장 좋은 건 뭐 1일차, 사전 1일차, 사전 2일차, 사전 3일차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일을 나눠서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여러 차례 우리가 또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다. 뭐 어르신들, 노인 체력 측정 평가 같은 경우 그 일반인들이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또 여러 차례 우리가 불러오기가 어렵다. 또 요청하기가 어렵다 할 때는 하루에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해야 되는데, 하루에 다 진행하게 되면 연습 시간을 과연 연습 빈도를 얼마나 줄 것인지, 또 100m 달리 같은 경우 한 번 하고 나면 굉장히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측정도 짧게 끝나는 측정 같은 경우는 최소 몇 번을 할 것인지, 그래서 뭐 5번에서 10번 정도 하는데 이 데이터 처리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처리.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5번 측정한 5번을 다 쓸 것인지, 아니면 5번 측정한 거에서 가장 낮은 데이터, 가장 높은 데이터는 제거를 하고 중간에 있는 이 평균값을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때로는 편차라고 해서 너무 그 평균 데이터에서 가장 튀는 데이터,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데이터, 이런, 아니면 중간에 가장 높은 뭐 데이터가 너무 튄다거나, 예를 들어서 10이 평균 정도 나오는데 갑자기 막 20이 나왔다거나, 걔 하나만 계속 20 언저리에서 나오면 걔가 이제 표준 편차가 좋겠죠, 고르겠죠. 근데 너무 낮게 나오거나 너무 높게 나오고 중간에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그런 것도 제거해서 그거의 평균값 이런 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잘 또 숙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 그 다음에 중거지향 평가, 그 다음에 네, 갑자기 생각하면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와 나머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러닝 이펙트도 한 가지를 더 고려해서 항상 생각하시면, 생각하고 고찰하는 과정에 이 기준을 항상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지금 내용이 깁니다. 뒤에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왜 재미없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날 거예요. 우리가 기술과 관련된 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와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최신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또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측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교재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옛날 지식이 들어있어서 좀 제가 재미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소개는 꼭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답도 다 정답이십니다. 근데 옆에 보면 유소년 축구 선수의 흡기 기능이 유무산소성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측정 평가를 선택하고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 앞에서 나온 이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연구는 제 박사 과정, 박사 학위 논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제가 왜 이러한 선택들을 했는지, 어떻게 특성을 고려했는지를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축구에 관심이 많았어요. 축구 선수들의 관심을 많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축구 종목을 고려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축구 종목은 90%의 유산소 능력과 약 10%의 무산소성 운동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랐거든요. 이거 축구 종목이 90% 유산소성 능력이 필요해? 정말 그래? 우리가 축구하면 많이 알고 있는 거 뭐 스프린트, 점프, 태클, 이제 슈팅, 이거는 다 사실은 무산소성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축구 종목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동작이라고 하면 스프린트, 짧은 거리, 보통 이제 한 10m 내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m 내외의 스프린트 동작, 그 다음에 높이 헤딩이나 이런 경합 과정에서 하는 점프 동작, 마찬가지로 몸싸움과 관련된 태클 동작,
결정적인 축구 그 슈팅 동작, 이런 것들은 모두 무산소성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빈도수가 전후반 90분 경기 중에서 그 빈도수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그럼 뭐가 가장 많느냐? 이 유산소 능력이 가장 많은 건 이 무산소성 동작을 하기 위해서 걷고 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동작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소성 능력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4초에서 6초 사이에 한 번씩 동작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이걸 듣고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축구 경기를 상상해 보면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전후반 90분 동안 계속 뛰나요? 계속 뛰기만 하나요? 계속 스프린트만 하나요? 계속 점프 동작만 하나요? 계속 슈팅 동작만 하나요? 자, 그쵸? 우리가 거의 대부분 왔다 갔다 공을 받기 위해서 이동하고, 또 때로는 조깅도 하고 때로는 걷기도 하고 하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이러한 슈팅, 점프, 스프린트, 태클, 헤딩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재미난 건, 그렇다고 해서 유산소 능력만 잘한다고 축구를 잘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축구 경기력과 관련돼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득점 상황과 관련된 대표적인 동작은, 아무래도 중요한 동작은 이 무산소성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무산소성 운동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산소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중요한 결정적인 동작을 하고 나서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유산소 능력이 중요한 거고, 이러한 좋은 상황에서의 이러한 좋은 능력, 결정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이동 한 자리에서만 축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유산소 능력이 90%더라, 그 다음에 무산소 능력이 10%더라. 그래서 이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 선수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과연 이 유소년 선수들의 체력 수준이 성인 또는 엘리트, 이 때로는 뭐 여자 축구 선수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이 선수들과 비교해서 과연 어느 정도일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소 능력을 측정하더라도 유소년 선수에 맞는 그 종목을, 또 측정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산소 능력을 측정하더라도 이제 유소년 선수에 맞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축구, 어떠한 종목을,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호흡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과연 이 호흡을 잘하는 유소년 선수들이 또 유산소 능력, 유산소성 운동 능력, 그 다음에 무산소성 운동 능력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유산소 능력은, 아무래도 많이 뛰고 하는 건 호흡 능력이 좋으면 유산소 능력도 좋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제 무산소 능력도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유소년과 관련된 연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유소년 선수들도 이제 호흡이 잘하면 유산소 능력도 좋고 무산소 능력도 좋은지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대상자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소년 선수의 특성은 성인 선수들에 비해서, 엘리트 선수에 비해서 폐기능이 숙련되지 않았다고 또 표현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조금 이 데이터 값이 평가할 때, 측정하고 나서 이 의미를 이제 부여할 때, 또 한계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그 데이터가 네가 측정한 호흡 기능이 정말 100%의 그 유수현 선수를 끌어낼 수 있느냐, 정확하게 측정을 했느냐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이제 한계점이 있었죠. 성인 선수에 비해서 유소년 선수들은 아무래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폐 기능에 대해서 성인 선수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얘네들이 그 능력치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아무래도 그러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선택한 이 측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정확하게, 이왕이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좀 넘어가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호흡 근육,
아까 제가 호흡 기능, 흡기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 횡격막이 호흡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건강 관련 체력을 측정할 때 가장 초반에 나왔던 게 근육의 두께, 근육의 사이즈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게 가장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인바디 측정법,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인바디, 그래서 이제 내 몸에 근육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스킨 폴더, 우리가 피부 두께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스킨 폴더를 그 캘리퍼를 이용해서 얼마나 근육의 두께가 있는지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몸속에 있는 갈비뼈 안쪽에 있는 이 횡격막을 저희가 그거를 인바디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손을 막 비집어서 그 이제 막 여기 요 부분을 비집고 들어가서 횡격막 두께를 딱 스킨 폴더 딱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캘리퍼를 이용해서 없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래서 이 울트라 소노그래피라고 하는 초음파 검사. 얘를 뭐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복부에다가 뭐 이러한 어 트랜스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그것도 캘리퍼라고 트랜스 캘리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죠. 심장 초음파를 보든 복부 초음파를 보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횡격막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횡격막 이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이 가장 이 눈에 띄는 이 부분이 횡격막인데 이 두께를 이렇게 딱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이 두께가 나옵니다. 그래서 3.3mm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의 안정시 횡격막 최대 흡기시 횡격막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호흡 기능, 흡기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육은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 횡격막의 능력이 호흡 능력이라고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렇게 연구를 많이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횡격막의 기능이 유산소 능력과 무산소 능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그래서 그 횡격막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측정했냐 하면 먼저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바디 또는 그 스킨폴더 캘리퍼를 이용한 그 피부 두께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초음파 장비를 선택을 해서 이제 측정을 했고요. 이 초음파 장비는 검사 정확도가 9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장비고요. 실제로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갈비뼈와 갈비뼈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보이죠? 이 움직이는 이것이, 그래서 이 표시되는 부분을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 하단에 이 두께가 나옵니다. 자, 숨 들여 마시고.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실 때 지금 이제 숨을 들어 마시게 되면 이렇게 두꺼워지죠? 보이시죠? 두꺼워진 거. 숨 쉬고. 후, 이제 가볍게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최대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이렇게 변합니다. 신기하죠? 저도 이거 처음 해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선 최대로 표시를 합니다. 이 두께를. 그래서 2.6mm. 아까는 3.6mm 정도 나왔죠? 그건 최대 흡기 할 때 횡격막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호흡을 후 편하게 됐을 때 이렇게 줄어들겠죠? 후 이렇게 하죠. 최대한 그걸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이 두께를 측정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이 장비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요. 검사 장비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 또 한계가 뭐냐면, 이거 자체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게 아까 움직이는 모습 보셨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 근육의 두께가 지금 자꾸 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이 지금 얇아졌는데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기점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 또는 그러니까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걸 내가 정확하게 일치한 포지션에서 측정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뢰도 이제 검사자의 신뢰도, 측정값의 신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비 신뢰도는 우리가 인정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검사 정확도가 99.99% 이상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과연 이 측정자, 이 검사자의 측정 이 데이터가 신뢰도가 얼마큼 높으냐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이 측정한 데이터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일치하게 일정하게 모든 사람들을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단일 검사자가 경력이 많은 단일 검사자가 좀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약 100명 정도 측정을 했었는데 일단 100명 정도 측정을 했었는데 100명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무작위로 100명 중에서 사후에 무작위로 해서 약 한 5명 뭐 아니면 3명 5명 3명을 추립니다. 근데 이거는 검사자면 알면 안 돼요. 대상자들을 어쨌든 100명을 측정하면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 5명 정도, 10명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검사자 모르게 무작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측정한 데이터와 그러고 나서 3명 또는 5명을 무작위로 측출을 했잖아요. 무작위로 랜더마이즈하게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측정한 데이터와 무작위로 측정한 데이터도 얘가 이제 측정한 데이터가 남아있겠죠.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편차가 일치하면 가장 좋겠죠. 일치하면 나는 100명을 측정했고 이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후에 다시 한번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들을 측정을 했는데 처음에 측정한 데이터와 사후에 다시 측정한 데이터가 일치하더라. 이 데이터를 제시해 주면 그래서 검사 결과가 거의 난 신뢰도가 높다고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사자의 신뢰도, 검사 데이터 신뢰도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데 처음에 측정하고 무작위로 다시 뽑아서 몇 명 뽑아서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처음에 측정한 데이터값과 이 데이터값이 너무 달라요.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뢰도를 우리가 어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에 소개시켜드린 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 얼마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는 이제 근력의 두께만 봤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제 호흡 기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얼마나 내가 크게 들여 마시는지 측정할 수 있는 스파이오메트리라고 하는 이 측정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또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얼마나 크게 들여 마시고 내뱉느냐. 다시 한번 앞에는 두께를 측정했다고 하면 지금 얼마나 크게 들여 마시고 크게 내뱉었느냐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장비는 스파이오메트리라고 하는 이 장비가 있고 그 중에서 K5라고 하는 파워브리드 K5라고 하는 측정 장비도 있었고요. 이건 사전에 저희가 연습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얼굴을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코를 막고 크게 들여 마시고 이제 내뱉고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이 내가 얼마만큼 잘했는지가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했고요. 얘 또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세요. 앞에서는 그래프가 낮게 나왔는데 두 번째 했더니 더 크게 나오죠. 그렇죠. 더 크게 나왔죠. 이게 앞에서 얘기한 저희 같이 공부하신 저희 박사님이십니다. 보시면 처음에 측정한 데이터는 이렇게 작게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세션을 할 때는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앞에서 얘기한 제가 우리가 학습 효과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구동 연습도 안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웜업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익숙하지 않아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두 번째 했더니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와요. 근데 한 번 하고 끝냈다고 하면 제대로 된 기능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를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거는 러닝 이펙트라고 이제 하겠죠. 러닝 이펙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 건데 과연 얼마를 이제 러닝 이펙트를 줄 것이냐. 또 이제 관련 연구, 정확한 연구를 또 찾아봤더니 보통 한 9회 정도를 반복하면 이렇게 호흡을 최소 9번에서 12번 정도 반복을 하면 정확하게 일치된 그래도 편차가 적은 데이터 값을 뽑아낼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번 정도로 저는 연습을 했고요. 근데 한 번에 이걸 9번 연습을 하게 되면 호흡근이 또 지친다고 해요. 네, 호흡근이 지쳐서 그 다음에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죠. 우리가 단순하게 측정만 하면 되는 자리 변인을 선택하고 측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과학적 연구,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러닝 이펙트를 고려해야 되고 러닝 이펙트는 사전 연습인데 이 사전 연습을 할 때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 연습을 하는데 그 또한 이러한 정확하게 내가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연구, 이전에 나와 있는 연구를 고려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좋은 논문에 나와 있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편차가 적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연구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게 되고요. 점점 어려워지죠.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됩니다. 교재에는 심플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우리가 수업 1학기 후반부로 갈수록 한 가지 변인과 관련된 집중된 내용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변인이 있다고 하면 그 변인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측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릴 거고요. 아마 오늘 내일 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아마 다음 시간까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간단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2.4km 런 테스트를 또 실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산소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2.4km 런 테스트를 측정한 이유는 우리가 유산소 능력 많이 알고 축구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요요 테스트, 셔틀런 테스트 왔다 갔다 하는 셔틀런 테스트에서 좀 더 추가를 해서 처음에 왔다 이제 예를 들어 20m 구간 보통 20m 구간 있는데 이 20m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처음에 10초 그 다음에 9초 8초 7초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집니다. 이 빨라지는 거를 감안해서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우리가 산출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쨌든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을 직접적으로 산소호흡기나 아니면 이러한 산소 분석 또 이제 호흡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고가의 장비고 굉장히 또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측정법을 통해서 그 산출법 이거 이제 기록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 3분에 뛴 선수냐 2분에 뛴 선수냐 2분 30초에 뛴 선수냐에 따라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공식에 넣게 되면 나오는데 저는 왜 2.4kg를 선택했느냐 처음에는 요요 테스트를 저도 했습니다. 요요 테스트를 좀 측정을 했었는데 이게 또 타당도를 고려하다 보니까 유소년 선수들한테 요요 테스트는 YYIR1, YYIR2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요 테스트 레벨 1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최대 산소 섭취량을 하기에는 중간중간 휴식 시간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유소년 선수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고강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구하기에는 굉장히 고강도일 수 있어서 유소년 선수들한테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타당도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2.4km를 400m 트랙을 6바퀴 도는 이 시간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산출을 하자라고 조금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했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신뢰도를 따져봐야겠죠. 데이터 신뢰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과연 이게 접니다. 이게 제가 이제 천안 종합 경기장 보조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측정을 한 건데 선수들의 폴라도 착용했습니다. 이 가슴을
위에를 상의를 탈의하고 이 속에 지금 다 폴라를 착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이거 폴라를 이제 체크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했는데 또 과연 재밌는 게 이 선수들이 과연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이게 또 핵심입니다. 뭐 진짜 유산소 운동 능력 같은 경우 여러 차례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 차례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측정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한 번에 제대로 측정을 해줄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얼마나 잘 끌고 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최대한 독려를 해야 됩니다. 니네가 이 측정을 하는 이유는 어떤 니네의 정확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중학교 선수들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고등학교 감독님들한테 이 데이터가 너의 운동 능력, 유산소 운동 능력, 잘 뛰면 축구에서 어쨌든 좋다고 하는데 오래 뛰고 잘 뛰면 이 능력이 고등학교 감독님들한테도 전달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감독님 입장에서는 네가 이 유산소 능력이 낮은 애들보다는 높은 애들을 뽑아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하기도 하고 이 트랙 중간에 코치님들을 배치했습니다. 이제 보조 연구원들을 배치를 해서 선수들이 조금 선두 그룹에 비해 늦춰준다 하면 독려를 했어요. 더 뛰어, 더 뛸 수 있어, 너 할 수 있잖아, 빨리 뛰어! 이렇게 또 화이팅을 해주고 독려를 해서 최고의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다소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과의 또 데이터 차이가 크다고 해서 최대한 그런 방법을 했고요. 이거는 동영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산소성 운동 능력. 제가 이제 100m 달리기 이제 첫 시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100m 달리기를 또 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이 무산소성 운동 능력을 하게 되면 뭐 50m 달리기 능력, 짧은 10m, 20m 스프린트 능력을 측정하기도 하는데 왜 제가 100m 달리기를 측정했을까요? 근데 또 재미난 건 단순하게 100m 달리기 기록만 측정한다고 하면 이 무산소성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이 100m 달리기의 기록을 또 하부로 나누게 되면 다리 길이, 보폭의 길이, 뭐 근육량 이런 거에 따라서 기록이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00m 기록도 물론 퍼포먼스 기록이라고 해서 퍼포먼스 시간이라고 해서 이 100m 달리기 기록도 분석을 했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무산소성 능력, 보통 우리가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면 유산소 능력, 무산소성 능력, 짧은 우리 이제 무산소성 능력이 있는데 이 중간에 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좀 사용하면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이 걸 하게 되면 이거에 이제 부산물로 이 젖산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게 많이 나오면 이제 피로해져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에는 이 젖산량을 가지고 이 선수가 무산소성 능력이 이만큼 폭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쌓였다. 다시 한번 옛날에는 단순하게 젖산을 보면 이 피로해져 있다, 피로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쨌든 해당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부산물이 얼마만큼 이 선수가 해당 과정 무산소성 능력을 잘 발휘했는지만큼 이 젖산이 몸에 축적이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젖산량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면 가장 많이 해당 과정이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15초도 늦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초 정도의 최대 운동, 최대 강도로 10초 정도 운동을 했을 때 해당 과정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10초 동안 최대 강도 10세컨드입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했을 때 가장 많은 해당 과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 젖산량을 가지고 이 선수가 얼마만큼 해당 과정을 높게 나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방법을 단순하게 100m 기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이 혈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간 기록만 본다고 하면 이게 다리 길이의 영향, 진짜 내 무산소성 능력이 아니라 다리 길이 또는 이제 보폭, 요 보폭, 요 보폭의 그 이제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보다는 이 무산소성 운동 능력, 그 중에서도 해당 과정에서 나온 이 부산물인 젖산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데이터 신뢰도를 얘기를 하면 이래서 타당도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또 데이터 신뢰도를 보면 정확하게 네가 뽑아낸 게 맞냐, 네가 보고자 하는 이 해당 과정 무산소성 능력을 이걸로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었느냐라고 또 이제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제가 약간의 오류가 저도 있었습니다. 어떤 오류냐면, 자, 10초 최대 강도로 10초 정도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정확한, 가장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무산소성 능력, 해당 과정의 능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유산소 운동 능력, 유소년 선수들의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봤더니 얘네들의 평균 기록은 15초였어요. 자, 10초여야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얘네 10초, 15초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유산소성 에너지가 결합이 됩니다. 자, 나는 무산소성만 보려고 했는데 15초 정도 되면 약간의 무산소성 운동 능력도 결합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연구의 한계점, 데이터 신뢰도 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결국엔 제가 뭐 이제 다음번에 연구할 때는 최대로 10초로 하겠다. 근데 또 10초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정한 선수들마다 누구는 80m 뛸 것이며 누구는 50m 뛸 것이 이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뭐 최대한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 디펜스라고 하죠. 이렇게 심사위원님들한테 잘 디펜스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변인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실은 디테일하게 어렵게 재밌게 또 고려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학생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아마 교재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지난번에 봤죠? 100m 구간입니다. 얘가 자꾸 동료를 하죠. 정확한 기록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대한 중간중간 동료를 하면 더 할 수 있잖아. 떨어졌잖아. 그래서 100m 달리기 하고 중간에 보셨죠? 중간에 시간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를 내드렸죠.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자,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정확한 건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초시계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또 장비가 제가 구입할 수가 없어서 초시계를 했는데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이분은 영국에서 우리가 스포츠의학 분야에서 석사 과정을 이제 하고 있는 그 이제 코치님이신데, 학생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해줬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검사 직후에 1분 지나고 나서 깃볼에서 자,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안정시로. 자꾸 움직이면 젖산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1분 후에, 그래서 깃볼에서 이렇게 피 지금 보이시죠? 피 빨간 거, 피를 뽑아서 이렇게 휴대용 젖산 측정 장치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게 되면 약 10초 뒤에 이 검사 장비가 이렇게 수치가 6.9라는 수치가 나왔죠. 6.9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게 이제 1분 뒤, 2분 뒤, 3분 뒤, 4분 뒤, 5분 뒤 이런 식으로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분까지 이제 분석을 저희가 하게 되고, 왜 깃볼에서 측정을 하느냐도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깃볼에서 측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정확한 거는 우리가 정맥혈에서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맥혈에서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굉장히 많은 양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 이제 혈관의 수치, 모세혈관의 수치는 깃볼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가장 얘와 일치하더라. 그래서 얘에서 뽑는 겁니다. 그냥 내가 편하니까 뽑은 게 아닙니다. 얘 또한 신뢰도 타당도를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고려해야 되고요. 시간이 벌써 50분 정도 지났네요. 이제 교재 내용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교재 내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기술 관련 체력 측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관련 체력 측정에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어떤 능력을 우리가, 어떤 신체 능력을 우리가 측정하고 평가하는지에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측정 도구 및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전에는 타당도, 신뢰도, 규준지향평가, 중거지향평가 생각이 났네요. 네, 요거를 우리가 했다고 하면 한 가지 더 러닝 이펙트, 학습 효과를 고려해서 꼭 해야 된다 라고까지 추가로 이제 머릿속에 각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제가 앞에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드렸고요. 자, 체력은 마찬가지 지난 시간 똑같습니다. 인체 활동의 근원이 되는 신체 능력을 얘기하고요. 건강 관련 체력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체력, 그 다음에 기술 관련 체력은 스포츠 기술과 관련된 체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술 관련 체력은 크게 파워,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을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고요.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발력입니다.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단위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큰 양을 내가 냈는지를 하게 되고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재미없다고 표현했던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신 순발력을 보기 위해서 제자리 멀리뛰기 50m 달리기, 제자리 높이뛰기, 뭐 하지 순발력 본다고 하고요. 상체, 어깨와 상체 순발력을 보기 위해서 소프트볼 던지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교재에 많이 나와 있고 전통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체력장이나 이런 거 좀 많이 했는데, 자, 순발력, 아까 제가 100m 달리기를 통해서 무산소성 운동 능력을 피를 뽑아서 하는 그 최신 기술을, 최신 측정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자리 멀리뛰기, 제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였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또 노인들이나 우리 또 선수들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스포츠 기술 관련돼서는 이런 거는 좀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체력, 기술 관련 체력을 측정할 때는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니까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찾아보면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좀 뭐가 좋은지는 연령대, 나이대, 성별대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 기준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첩성, 어질리티라고 표현하는 민첩성, 그 다음에 인체를 빠르게 움직이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 대표적으로 우리 사이드 스텝, 십자런, 셔틀런 반응, 전신 반응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얘는 SAQ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 스피드, 그 다음에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는 민첩성, 어질리티, 그 다음에 퀴크니스라고 해서 정지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순발력, 이걸 다 포함한 게 민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평형성. 자, 운동 중에 신체를 일정한 자세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밸런스라고 하면 정적 밸런스, 동적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적 밸런스는 자세를 유지하는 기능이고요. 동적 밸런스는 어떠한 내가 움직임을 할 때 과연 정확하게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동작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재미없게 눈 감고 한 발 서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교재에 나와 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이런 것도 최신 테크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신 측정 방법이 해외에서 어떻게 많이 하는지, 뭐 대표적으로는 COP, 센터 오브 프레셔라고 해서 달려와서 한 발로 점프를 딱 합니다. 한 발로 딱 착지했을 때 그내 중심이 그 이제 센서적으로 봤을 때 이 기준점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중심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크게 벗어났는지 흔들리는지 좀 적게 흔들리는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측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재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협응력. 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체력 요소를 조절해서 정확한 동작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능력을 동시에 쓰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면 우리 축구에서 코디네이션, 오늘 자 코디네이션 하자 하면 무조건 사다리 갖고 옵니다.
레더라고 하는 이 사다리 갖고 와서 막 하는데 조금 네, 우리나라에서는 좋지 않게 또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무조건 사다리가 코디네이션이다는 아니고 나의 신체 능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어쨌든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응력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셨죠? 왜 재미없었냐고 했냐면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꼭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긴 하지만 또 최신 외국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례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과거에 쓰던 방법이다. 그래서 일부러 교재 내용을 작게 설명을 하고 이제 최신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앞쪽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술 관련 체력은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이 있고 건강 관련 체력과 기술 관련 체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학생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제 출석 확인은 기간 엄수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고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만 24시간 뒤에까지 오전 9시까지 해주실 거고요. 제가 지금 출석 확인을 온라인상으로 꼭 하라고 지금 저희가 공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예 안 보내주시면 결석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이 시간을 넘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각 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시간 내에 정확하게 조금 보내주시는 게 중요할 거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까 제가 유소년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해서 보고 싶다고 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그 중에서 뭐 순발력 예를 들어서 축구는 순발력이 필요하고 배구도 또 위로 점프 뛰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순발력 뭐 아니면 그 종목에 맞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이것 중에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구에서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배구의 순발력을 보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서전트 점프, 높이 뛰는 서전트 점프만 볼 게 아니라 그건 책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이고 너무 과거에 많이 하던 거니까 그 배구 선수들과 관련된 배구 선수들의 순발력과 관련된 측정 방법은 어떤 것들이 최근에 있는지 이 연구 방법, 측정 방법은 자꾸 바뀝니다. 더 정확한, 더 간편한 측정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는 교재에는 굉장히 옛날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신 또는 흥미로운 야 이거 조사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난 이거 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측정 방법들을 해외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검색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구글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글로 치면 한글 자료가 나오는 거니까 네이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될 수 있으면 뭐 풋볼 또는 사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어질리티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자 풋볼 어질리티 테스트라고 쓰면 뭐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봤더니 이런 게 있었네. 난 몰랐었는데 이런 게 있었네. 우리가 그 영어로 된 내용을 이해하진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그 우리 비주얼적인 그 모습을 보고서 이게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 물론 또 번역기를 통해서라도 그 내용을 돌려본다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이 순발력, 민첩성 이걸 다 보지 마시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한 가지 영역 내에서만 또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한국에 많이 나와 있는 또 아까서 본 뭐 제자리 멀리뛰기 이런 거 말고 제자리 높이뛰기 이런 거 말고 최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시고 나는 이러한 이 종목에서 이 분야 이 변인이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찾아보다 보니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한국에서 많이 흔치 않았던 이 측정법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그래서 동영상 링크들을 또 걸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사진이나 아니면 그 이름이나 이런 걸 더 간단하게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만 쓰지 말고 이거를 봤는데 이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진짜 실제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이거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유소년 선수들한테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또 반복하다 보면 이 능력이 실제로 좋아질 것 같다. 이러한 좀 생각과 고찰 과정을 꼭 필수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해서 또 정해진 시간 안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영상 1시간이 됐네요. 저 큰일 났네요. 이것도 또 새벽인데 이거를 해서 또 올려드리는 이 과정이 굉장히 또 아무튼 이거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은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너무 간단하고 또 과거 내용이어서 일부러 우리가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고 그러니까 체육 측정 평가 지금 수업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이런 변인을 보고 싶었고 이 변인을 보기 위해서 이 측정 방법을 선택했고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러닝 이펙트 또는 이런 것들 데이터를 고려했고 그래서 실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선 이렇게 처리를 했다. 단순하게 그냥 본 게 아니라 뭐 이제 가장 낮은 데이터, 가장 높은 데이터는 제거를 하고 중간에 있는 평균값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반영을 해서 평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조금 다양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3주차 때 해당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체육 측정 평가의 실제적 활용, 스포츠 현장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측정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서 과제도 퀴즈도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 퀴즈가 이제 그래서 일부러 한번 그런 것들 봐봐라. 제가 일방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 학생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넘었으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 안에 이 퀴즈 내용 해주실 거고요. 꼭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카카오톡 오픈 채널을 통해서 정보 교류하는 거 이러한 공지 내용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꼭 우리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내용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뭐 교수님이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의견을 모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보내주시고요. 내일 투표 잘 하시고요. 하루빨리 강의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